데일리 브리핑.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 재도전에서도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주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주 무기로 들고 나왔다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주에도 보도했고 오늘도 보도하는 것을 볼 때는 좀 세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것을 이끌 차기 당선 시에 트럼프 2기에서의 연방 법무장관이라든가 또 국토안보부 장관 또 이제 백악관에서 그것을 국내정책 담당관이 보좌관이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람 또 아이스라는 이민단속국 국장 이런 하마평까지 지금 벌써 나오는 것을 볼 때는 매우 이제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호는 비슷합니다만은 2016년 대선에서는 이민자들을 범죄시하지 않았습니까?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그때 내건 것은 대규모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그리고 국경 장벽 건설로 이거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줬습니다만은 본인도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인 듯 그런 전격적인 깜짝 당선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일기에서는 사실 구호는 요란한데 실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밀러라는 당시 백악관 국내정책 보좌관이 아주 이제 반이민 정책의 대가로 꼽혔었는데요. 많은 반이민 조치들을 갖다가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많은 장벽에 부딪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민과의 전쟁, 특히 불법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주무기로 내세우는데 이제는 두 번째 재도전이고 당선된다고 하면 재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실질적인 조치, 어찌 보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단속해서 투옥하고 있다가 이제 추방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라면서 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불법 이민과의 전쟁은 당선 시에는 그냥 말로 끝인 것이 아니라 구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제 이민 사회를 뒤집어 놓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때는 이제 레토릭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이민자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반면에 또 이민자에 대한 침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백인들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반감, 이민에 대한 무분별한 이민에 대한 반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이용을 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통계로 보면은 그렇게 구호나 반이민 구호는 요란했지만은 실적은 좀 부족했다라는 또 지적도 반박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민 사회에서는 좀 표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되지만은 백인 사회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부 계획까지 촘촘하게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 취임 첫날부터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까요? 혹시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 예상이 아니고 이제 많이 그동안 흘러나오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밝힌 바도 있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이민 단속의 대상을 2천만 명으로 잡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이 2천만 명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서류 미비자들은 1,100만 명 정도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구체적인 숫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왜 2천만 명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합법이지만은 임시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달합니다. 중남미 출신들도 그렇고요. 네. 이들까지도 다 단속을 해서 걸러내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이기 때문에 타겟은 이민 단속의 타겟은 2천만 명으로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 또 지시메모, 정책 지시메모 같은 것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이민법을 즉 바꾸지 않고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 또 추방 작전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의 타겟을 삼아서 우선은 대대적으로 이민 단속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그러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뭐 적어도 한 1,1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솎아내겠다는 것이니까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00만 명이나 되는 장기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최대한 추적 체포한 후에 전례 없는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라는 것이 개괄적인 그런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스라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집행국, 흔히 얘기할 때 이민단속국은 전체 직원이 2만 명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쳐들어가서 잡는 그런 사람들은 한 5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5천 명으로 미 전역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벌써 지역 당국을 다 활용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민 법률을 만드는 곳이 바로 텍사스거든요. 네. 텍사스 물론 아직 법 발효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공화당 아성 지역의 경찰 등 사법당국 요원들은 분명히 동원할 것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 방위군까지 동원을 해서 이민 단속에 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당국과 사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역 당국이. 그런데 이제 공화당 아성님은 당연히 트럼프 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불법 이민 단속을 펼쳐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방 당국의 과의 합의로 사전 합의로 이제 초강경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주 방위군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군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도 군기지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민주당 아성이니까 안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단속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분산 수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최단 시일 내에 출신국으로 무더기 추방하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한 해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명 이상 추방은 사실 오바마 정부 때도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2천만 명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한 해에 적어도 한 200만 명을 추방시키는 그런데 너무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실행이 안 되면은 일기 때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좀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명 목표면은
그 중에서 불법 이민자, 특히 장기 체류자들 보다도 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방을 위해 받고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 근데 이걸 또 오바마 시절부터 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다카 추방유에 불법 체류자 청소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들에게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추방을 위해 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을 그냥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이민 정책을 모조리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아주 수십만 명씩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임시 패로를 받고 또 추방을 위해 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은 사람들이, 물론 이건 한꺼번에 이제 추방을 시키려는 것보다는 워크퍼밋을 자동으로 이제 연장을 안 해주면 되거든요. 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들까지 속아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부 국경에서 한 해에 지금 200만 명 이상씩 연달아서 이걸 막지 못하는 바람에 미리 국자들뿐만 아니라 난민망명 신청을 하면서 몰려드는 것이거든요. 네. 이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부 국경에서의 난민망명 희망자들을 약식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자격 유무, 이 사람이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즉석에서 가려서 바로 무자격자들에 대해서는 니네는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라면서 바로 추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추방을 하더라도 멕시코로 다 가서 또다시 계속 도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들과 트럼프가 아마 외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아마 경제 지원이나 다른 것을 해두고 이들을 대신 우리 대신 많이 받아서 수용을 해달라. 이런 아마 이게 이제 예까지 있는데요. 네. 영국과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가 이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에 몰려드는 이런 난민망명 신청자들을 저 멀리 그 루안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내 문제는 일단은 해결을 하는 이 요법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금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혹시 무슨 뭐 아이디어가 나와 있나요? 네, 이미 그 국경에서의 난민망명 신청자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빨리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이미 최근에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경 폐쇄까지도 사실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역시 그 국경에서 뭐 200만 명 이상씩 몰려드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절반 이상은 또 추방도 못 시키고 미국 내에서 풀어줘서 지금 텍사스 같은 것이 뉴욕시로 보내고 시카고로 보내고 콜로라도 덴버로 보내고 그래서 그 지역 민주당 아성 지역들마저도 지금 몸살을 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민주당 대통령 출신 대통령에 대한 원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게 뭐 재선에 전혀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지금 국경은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고요. 하나는 트럼프의 이런 그 파상 공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여기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착안해냈습니다.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경에서 한꺼번에 하루에 몰려드는 그런 인원이 8,000명을 넘거나 또 한 주간에 5,000명, 평균 5,000명씩 계속된다 그러면은 국경을 즉각 폐쇄하는 조치가 연방 상원에서 입법화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끼어서 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민은 좀 확대하는 그런 조치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아서 연방 상원에서 무산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경 문제가 맨 처음에는 심각해졌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초당파들이 뭐 민주당만의 일방 통행이 아니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법제화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개입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무산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경 통제나 이민 문제 해결책을 가로막은 것은 본인이 지금 주무기로 들고 나온 불법 이민과의 전쟁, 요것을 계속 활용해서 당선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경 대결에서도 그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느 쪽 말에 속는지에 따라서 이번 대선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저소득층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저소득층에 이어서 부유층마저도 소비에 더 신중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온라인 쇼핑이 급증을 했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도 확대된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LA 다운타운의 그래피티 낙서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 오션 와이드 플라자 건물에서 위험천만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남성이 두 건물 꼭대기에서 옥상을 잇는 외주를 탔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경제를 떠받쳐왔던 소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네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위축, 소비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들마저 소비에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수치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시간 대학이 내놓은 5월의 소비자 심리 예비치가 67.4였습니다. 그 한 달 전엔 77.2였는데 한 달 만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건 2021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었고요. 그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수치는 각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물가, 실업률, 또 이자율 모두 앞으로 수개월 동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도 바뀌고 있다고 해요. 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비롯해서 홈디포, 또 스포츠용품 업체죠. 언더아머 등이 최근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소매 판매도 지난 2월과 3월만 해도 양호한 상승세 보였는데 4월엔 보합세였습니다. 반면 월맛은 1분기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 부문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또 고소득층 쇼핑객들의 발길이 잦아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츠는 지난 몇 년간 가계 지출의 경제가 주도됐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마침내는 이제 고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소비자 지출,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성장을 촉진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죠. 네. 그렇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지속되고 또 여분의 예금이나 경기 부양책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지면서 가게들도 결국은 이렇게 소비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스타벅스 CEO 락스만 네러시먼은 지난달 실적 발표 때 소비자들이 좀 더 신중해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느끼고 있다면서 많은 고객들이 소비처를 놓고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좀 돈이 많은 부유한 미국인들도 이 지출에 더 신중하게 됐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요. 네, 이 돈 많은 미국인들은 지출을 통해서 사실 미 경제 활력에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를 과시하던 이들의 시대조차 이젠 끝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명 패션 브랜드 버버리는 지난 3월
3월 말에 끝난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12%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루이비통 모험 NLC 실적 발표에서도 미국 내 고급 주류 부문 수요가 급감했다고 밝혔고요. 하트퍼드 펀드의 야콥스는 기업의 CEO들, CFO들은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에 가격 인상에 주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도요. 자신의 경제 정책이 미국인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시켰다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상에 걸린 상태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경제 문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갤럽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제가 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도 약 36%였는데요. 2월과 3월 30%에서 더 많은 그렇게 응답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가 우려된다고 말한 응답자도 그 전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확대가 됐던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지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또 그런 추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노스웨스턴대, 또 마스터카드 이 경제연구소 공동 연구 결과 그처럼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인들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에 3,75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팬데믹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집에서 일하는 경우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택근무와 그 출퇴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상당하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닙 블룸 교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직장인들이 이런 온라인 쇼핑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잘 나타납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지역들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는데요. 반면 대면 근무가 많은 지역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온라인 쇼핑이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택근무건 무슨 대면근무건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온라인 쇼핑이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저도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커피 필터가 떨어져서 네. 아, 이걸 또 사서 사러 나가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그냥 아마존에다가 오더합시다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배달도 아주 빠르잖아요. 글쎄요,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오니까.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쇼핑 시간대를 봐도 그렇다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가 온라인 쇼핑을 요일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온라인 쇼핑이 언제 가장 많이 이뤄졌냐 하면요. 한 주간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나른해지는 시간대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4분의 1 이상은 근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답했고요. 특히 G세대는 그 비율이 41%나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면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보석을 판매하는 한 여성은 매출의 80%가 근무 시간대 이루어지고 있어서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오, 저도 놀랐네요. 네, 그리고 언더아머 등의 판매 컨설팅을 하는 이 라자 암라니는 소매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추세를 파악하고 있다 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로 제품 할인 등 마케팅 이메일 발송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 쇼핑을 하는 거는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업주들이 싫어하죠. 네, 사장님이 싫어하십니다. 맞아요. 근무 시간에 쇼핑을 한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쇼핑하는 행동 바람직하진 않지만 쇼핑을 좀 즐긴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대면 근무를 해도 사실 휴게실 등에서 동료들과 잠시 휴식 취하는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듯 의료기록 열람 지원 서비스라는 기업 CEO는 재택근무는 커피 브레이크나 생일 축하 행사 등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요. 대신 이렇게 이베이에서 한정판 스니커즈나 수집용 피규어를 보는 게 전부라면서 근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에 관해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서 이번에 또 외줄타기가 있었다고요. 네, 이 그래피티 낙서의 건물 옥상에서 패러글라이딩 등 숱한 논란을 키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외줄타기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유튜버 벤 슈나이더와 그의 팀은 지난 12일 500피트 높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올라가서 이제 나일론으로 된 1인치 넓이 줄을 매달아 두 건물 옥상 사이를 연결시켰고요. 그 남성은 그 줄이 흔들흔들 거리는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건물 아이고. 끝에서 그 끝을 걸어갔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한번 나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경찰이 이제 그 건물 안 지켜요? 경찰은 여전히 건물을 에워싸고 배치돼 있는데요. 네. 근데 이들은 종교 관련 문구가 적힌 커다란 사인을 들고 그 당시 이제 경찰의 시선을 가로막은 뒤 몰래 건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건물 안에 있을 때 경찰도 눈치를 채고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때는 또 슈나이더가 건물 안 한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합판으로 가려 숨어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몰래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영화를 있습니다. 찍습니다. 영화를 찍어. 참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보스턴에서 미국 부정맥 학회가 열렸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네. 16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보스턴에서 미국 부정맥 학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그 새로운 내용의 어떤 논문이 게재가 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 논문이 게재됐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있었던 논문은 바로 이 논문인데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심박동기와 제세동기라는 두 개의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네. 심박동기는 우리가 이제 서맥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경우에 심박동기가 심방을 빠르게 정상적으로 뛰게 해주는 그런 기구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이 있는 유선 심박동기가 있고 선이 있는 무선 심박동기가 있고, 제가 저번에 나와서 이제 선이 없는 무선 심박동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이 빨리 뛸 때, 그러니까 빈맥이 있을 때, 그 빈맥은 이제 우리 몸에 작은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제세동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응급실에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뛸 경우에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그런 외부 제세동기가 되겠고요.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이 제세동기는 저희 몸에 들어가는 삽입형 제세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가슴에 피부를 한 5cm 정도를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요런 삽입형 제세동기를 넣어서 그 제세동기에서 이제 줄이 이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런 제세동기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제세동기는 이제 유선 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동기에서 선이 나와서 전극이 나와서 그 전극이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 이제 전극을 이렇게 약하게 심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극이 심장에서 나오는 부정맥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빈맥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그런 빈맥, 부정맥이 발생할 경우 이 제세동기에서 전기 충격을 주게 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의 이제 장점은 이 전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전극이 판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판막이 또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전극이 심장으로 가면서 심장에 이제 손상을 주게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게 이제 피하 제세동기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다가 이 제세동기를 삽입하게 되고 제세동기에서 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세동기 자체가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맥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전기 충격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피하 제세동기의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전극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부정맥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몸에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도 요 피하 제세동기가 그거를 잘못 인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 충격을 되게 되니까 정상인 그런 심박동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하다가 이제 이 피하 제세동기와 무선 심박동기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무선 심박동기를 심장에다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피하 제세동기를 피부 아래에다 삽입을 한 다음에 이 무선 심박동기와 피하 제세동기 둘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 기계가 서로 그 시그널을 주고 받으면서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 이 심박동기가 부정맥을 빨리 감지를 하고 그 신호를 피하 제세동기한테 연결함으로써 피하 제세동기가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는 그런 아주 최근에 그런 그 기술이 집합된 그런 논문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그러니까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에게서는 가장 좋은 논문이 되겠죠. 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어제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맥이라는 거는 맥이 천천히 뛰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걸 그래서 빨리 뛰게 만들어주는 게 심박동기고 빈맥이라는 거는 너무나 빨리 뛰기 때문에 그걸 천천히 뛰게 만드는 게 제세동기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몸에 심을 때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크기가 이제 심박동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서 예. 한 골프공 사이즈 정도 되겠는데요. 예, 동그란 골프공 사이즈고 이제 두께는 한 1cm 정도 됩니다. 두께는 1cm, 사이즈는 골프공 사이즈. 그런 게 이제 심박동기가 되겠고요. 예. 제세동기는 심박동기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테니스공 정도 그 사이즈에 두께는 마찬가지로 한 1cm 정도 되겠습니다. 공 모양인가요? 아니면 납작한가요? 납작한 거죠. 두께가 납작한 1cm고 동그란 모양이지만 납작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박동기, 제세동기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네네네. 이제 심박동기, 제세동기 수명은 이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부정맥이 많으신 분들은 예. 그만큼 심박동기나 제세동기가 많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부정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심박동기나 제세동기가 많이 이제 에너지 소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한 10년에서 13년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터리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자주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거인가요? 네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7년, 10년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갈아주셔야 되고요. 많이 안 사용하시는 분은 10년에서 13년 그 정도마다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피하에 저희가 심박동기나 제세동기를 삽입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그 오래된 심박동기나 제세동기 그거를 빼내서 새로운 심박동기, 제세동기를 껴주는 거기 때문에 한 시술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고요.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세동기를 피하에 삽입하는 제세동기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피하에 삽입을 해서 선이 나와서 혈관으로 가서 심장에 도착함으로써 심장에 있는 시그널을 이제 그 제세동기가 인지를 하는 건데요. 요 피하에 있는 거는 피부 아래에다 넣어서 그 피부 아래에 있는 제세동기 자체가 그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을 때 제세동기가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선이 있는 유선보다 무선이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무선 심박동기를 그 총알 정도만큼 생긴 그런 조그만 크기의 무선 심박동기를 심장에다가 심고 이 피하 제세동기를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신의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가슴에 피하에 삽입하는 거지요? 네, 정확히 가슴은 아니고요. 예. 약간 그 왼쪽 옆구리 정도, 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근데 요즘에 그 이러한 그 빈맥이나 소맥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그 애플워치나 뭐 이런 거를 차고 있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맥박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감지되는 그런 시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시계가 굉장히 이제 정확해져서 가다가는 이제 부정맥 원인 같은 게 가끔 뜨곤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내 애플워치가 부정맥이 있다고 했는데 와서 한번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애플워치나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부정맥을 잘 감지하는 건 맞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의료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장비다 보니까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선생님 일단 진료를 보시고요. 그거를 100% 신뢰할 정도까지 그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좀 심장이 좀 뛰는 게 불규칙하다, 부정맥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만 해도 그것도 또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똑같은 이 NEJM의 그 논문이 하나 났었는데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거기에서 이제 애플이랑 스탠포드 대학교랑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바로는 그 애플워치에서 심방세동에 그런 징후가 감지됐을 경우에 심장내과 의사를 보고 실제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 부분에서 그 심방세동이 조기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도 애플워치를 이용한 어떤 부정맥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애플워치에서 부정맥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내과 선생님 진료를 보셔서 그런 부정맥을 조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박동기하고 제세동기를 하고서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탈 수 있고요. 네. 이제 심박동기와 제세동기를 이제 몸에 삽입하게 되면 그 심박동기와 제세동기의 그 어떤 모델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그런 조그만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용카드랑 똑같은 사이즈고요. 그 카드를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지갑에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응급 상황이거나 할 때 항상 보여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카드를 보여주시고 또 공항 검색대에서 심박동기나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박동기는 영어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고요. 제세동기는 디피브릴레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있다고 그냥 카드만 보여줘도 그 친구들이 알아서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시는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 기계가 그 진짜 정말 21세기 최고의 그런 과학 기술이 집약된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안 하거나 오작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몸에 어떻게 기계를 넣을 수 있겠냐.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기계들이 오작동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수명 연장 그리고 어떤 부정맥 증상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에는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안전한 기계니까 시술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정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80세, 90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심장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80세, 90세가 되게 되면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뭐 한 10%, 20% 정도, 80세, 90세 환자분들의 10%, 20% 정도에서는 서맥이거나 빈맥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숨쉬기 힘들거나 그런 부정맥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을 보시거나 심장내과 선생님을 보셔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심박동기, 제세동기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뛸 정도로 막 과격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아주 격렬한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동은 다 가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마라톤을 뛰시거나 뭐 철인 3종 경기를 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걸으시거나 골프를 하시거나 조깅을 하시거나 그런 정도는 이 심박동기와 제세동기가 그런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운동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운동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등산 뭐 트레킹 정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운동 좋으시고요. 네. 그 정도는 심박동기나 제세동기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형 박사 함께했습니다.